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20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총선의 결과 180석이 된 거대 여당, 이 거대 여당이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그리고 그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1987년 이제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화 시대 이후에 집권당이 원내 과반을 차지했던 적 여러 번 있었습니다. 17대 때 열린우리당, 그 다음에 18대 한나라당, 그 다음에 19대 새누리당, 그 다음에 이번에 21대의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이제 4번에 걸쳐서 과반을 차지했고, 더군다나 이번 21대 같은 경우는 압도적 과반이었죠. 근데 그럼 그동안에 이 과반 집권당, 다수를 차지했던 집권당의 끝이 어땠느냐?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17대 열린우리당, 우리 잘 아시지만 국가보안법 폐지 뭐 이런 것,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보내고 싶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였죠. 그러나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제대로 형성이 안 됐습니다. 힘만 믿고 밀어붙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이 안 좋으니까, 거기다가 또 당내에 계파 갈등까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노무현 대통령은 당청 분리, 이걸 철학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당과 청와대를 분리한다. 그래서 당의 일에 별로 간섭을 안 했습니다. 이 결과 당이 거의 독립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러면서 불협화음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야말로 지리멸렬했었죠. 그리고 결국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서는 그 자기네들끼리 뭐 다투고 그러다가 공중분해되는 사태를 이제 가져왔는데, 2006년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 혼자 생각해서 대연정 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당시 한나라당한테 총리 지명권을 줄 테니까, 자, 대신 그 당시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자. 근데 그거를 박근혜 당시 대표가 참 나쁜 대통령 이렇게 얘기해가면서 거절을 했죠. 그 바람에 그게 대연정이 성사가 안 됐습니다. 만약 물론 대연정이 성사가 되려고 했다면 중대선거구제로 바꿨어야 합니다. 그때 만약에 중대선거구제로 바꿨다면 이라는 이제 몇 가지의 뭐 가설 같은 게 성립할 수는 있는데, 뭐 그건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걷어차는 바람에 그 당시 대연정 시도는 무산되고 말았다. 근데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중대선거구제로의 변화, 이런 것을 아마 염두에 둔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고 나서 2007년 대선이 되니까, 2007년 대선은 결국 보나마나 사실상 한나라당 내에 이명박이냐 박근혜냐, 이 두 사람의 싸움이 곧 대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거기서 이명박 후보가 경선에서 이기니까 곧바로 대통령이 되고 531만 표 차이로 대통령이 됐죠. 그리고 그 후에 한참 동안 열린우리당 그 후신들은 이제 오랜 야당의 그 기간을 거쳐야 됐다. 자, 그러면 이제 그 2008년 총선은 또 압승을 했습니다. 그게 18대 총선인데, 그때 압승의 이유는 뭐 결국은 이제 2007년에 뭐 친노는 거의 패족이 되다시피 했으니까, 그 야당 쪽이 패족이 됐기 때문에 여당이 독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압승을 했고, 더군다나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의 뉴타운 공약, 이것이 서울 강북 같은 데서도 크게 먹혔기 때문에 결국 그때 그래서 타운돌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2004년 탄돌이에 이어서 타운돌이가 나오고, 이번에 코돌이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돼서 아주 압승을 했죠. 18대 거여 한나라당 압승을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친이와 친박의 다툼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뭐 친박 학살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공천 과정에서 나오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18대 거여의 끝도 정말 불투명하고 뭐 유종의 미를 거두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어찌 보면 박근혜라는 확실한 대선 주자가 없었다면 2012년에 정권은 바뀌었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거여 한나라당의 끝도 별로 좋지가 않았다. 그런데 대신 그 공백을 박근혜라는 확실한 대권 주자가 메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8만 표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거였죠. 108만 표 차이밖에 안 났다는 것은 그만큼 거여 집권당의 말로가 끝이 별로 좋지 않았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대 그리고 나서 2012년에 사실은 그때도 152석입니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직전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직전인데 그 직전에 치러진 선거에서 박근혜라는 확실한 대권 주자가 있는 그 정당이 이긴 겁니다. 이거는 뭐 그것 때문에 이긴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때 제1야당이었죠. 새정치연합의 김용민 후보의 막말 파문, 이게 수도권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막말 파문 때문에 결국은 어부지리로 새누리당이 다수당 과반을 차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과반을 차지하고서도 새누리당은 계속해서 친이 친박의 그 싸움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궁극적으로 보면 이제 그게 결국 박근혜 탄핵 사태를 만들었죠. 그 결과로 정권을 넘겨주었고, 그래서 이제 2016년에 선거에서 제1당까지 내주게 됩니다. 결국은 19대 새누리당, 그 새누리당의 그 후반부, 임기 후반부 권력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게 바로 거여 집권당, 집권당은 결국 오만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럼 21대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시작도 안 했지만 아직도. 우선 여기는 이제 이른바 열린우리당의 실패, 이걸 지금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 굉장히 말로는 그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당 선대위 회단식에서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깊이 반성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고 정당을 잘 운영해야 한다. 국민이 주신 책임을 이행하려면 국민의 뜻을 모으고 야당의 협조도 얻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경계해야 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메시지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메시지 아무리 내도 소용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 친노의 대표적인 시인이라고 하는 뭐 김정란 상지대 명예교수, 대구는 독립해서 일본으로 가시는 게 어떨지. 그러니까 대구가 이제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싹쓸이 했다고 하니까 거기는 아예 일본으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뭐 막말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분열주의자적인 행동이다. 이런 걸 했고요. 그런데 보세요. 자, 이제 앞으로 선거가 끝났으니까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 그 부인인 이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재판이 진행되면 검찰은 검찰대로 그때 수사 과정에서 얻은 것, 그때는 피사실 공표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내용을 거의 다 공표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겠죠. 그런데 자, 조국을 옹호하는 그런 의원들이 이번에 대거 당선이 됐습니다. 김남국 당선자, 김용민 당선자,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네들의 존재 이유인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를 옹호하고 나설 것입니다. 그 옹호하고 나서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민심과 합치할 것이냐? 저는 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우리 유권자들이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을 민주당에 몰아줬다고 해도 조국 전 장관의 불법행위, 정경심 교수의 불법행위를 감싸는 이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행태에는 동의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김남국, 김용민 당선자 등이 조국 일가를 옹호하면 옹호할수록 그거에 대한 민심은 이반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지만 또 최광욱 열린민주당 당선자, 비례대표 당선자죠. 벌써부터 자, 세상이 확실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몸으로 피부로 느끼게 갚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갚아주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윤석열 검찰총장 압박이죠.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 같은 사람 잘 아시지만, 자, 촛불 민심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거취를 묻는다. 사퇴하라, 이런 얘기죠. 사퇴하라. 뭘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런 압박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 제가 보기에 우리 국민의 다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키고 싶어 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여권이나 범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압박은 결국 민심 이반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이제 앞으로 진짜 뭐 경제 코로나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했었죠.
저는 뭐 충분히 온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도 경기가 침체됐었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뭐 소득주도 성장이니 뭐니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경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지금 경제도 거의 정치적인 주판을 튕기기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정치화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경제를 정치화시키면요 그 경제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도 없는 데다가 더군다나 그걸 정치적으로 계속 이용하려고 하다 보면 성공할 수가 없고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 코로나로 어려워지는 거에다가 원래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고, 그게 몇 달 내로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 이 정권은 계속해서 그거를 코로나 탓으로 돌릴 것이고, 우리 국민들 중에 또 뭐 일부는 물론 아 그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거야 이렇게 동의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그러나 국민 다수는 아니다, 이건 경제정책의 실패다 이렇게 판단을 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 또한 민심이 이반될 이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그 총선 공약을 보면요, 기업은 기업대로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 집단소송제, 뭐 저는 이거 뭐 도입해야 된다고는 보지만 이것을 아주 강화할 때 기업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도산하는 기업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정기적으로 고용해라 뭐 이런 걸 계속 압박하고 있죠. 아마 대기업이나 일반 기업들이 이 압박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그러니까 회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회사가 이윤이 제대로 안 나고 그래서 망할 것 같으니까 정리해고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거의 못하게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결국 그 끝은 뭐가 있습니까? 같이 망하는 거죠, 같이. 그러면 이제 기존에 그 일부를 정리해고하고 나머지 사람들이라도 어떤 기업을 운영하고 좀 그 이윤을 낼 수 있는 길로 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정리해고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를 어렵게 만들면 결국 근로자도 망하고 그 기업도 망할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일부 사람들조차도 직장을 잃게 되는 이런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게 지금 총선 공약입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이거는 굉장히 또 강화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 지금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1대 99 프레임이거든요. 이런 걸 반대하면 결국 부자들 옹호하는 정당이 됩니다. 저는 미래통합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동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1대 99 게임에서 절대 1%를 지지하는 그런 모양새를 가졌다가는 영원히 선거에서 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거대 더불어민주당의 끝 어떻게 되겠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일부 그 강성 지지자 내지는 강성 친문 그룹들이 결국은 그 본색을, 지금은 뭐 이렇게 안전운전하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곧 그 모습을 드러낼 것, 본색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에는 이낙연 당선자라는 확실한 차기 대권 후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낙연 당선자로 정말 차기 대권 승계를 하도록 한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이 선다면, 근데 그 결심은 아주 최종적으로 아마 서게 될지 안 서게 될지 모릅니다만은 서게 된다면 바로 2007년 그 거대 한나라당, 그거의 끝이 굉장히 안 좋아야 되는데 박근혜라는 확실한 대선 주자가 있기 때문에 그 누수를 막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마 이낙연 당선자를 확실하게 차기로 지목을 하면 그러면 그 누수를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이낙연 당선자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의 후계 체제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거대 집권당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3개월 전에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팀을 해체하고서도 180석을 가져간 민주당의 기억, 이게 굉장히 또렷이 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2022년에는 우리한테 그 대권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가도 미래통합당 정도는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친노 적자로 갈 가능성이 있다. 친문 적자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친문 적자로 간다면 박원순도 아니고 이재명도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김경수 경남지사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김두관 뭐 후보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친문 적자 중에 뭐 누구 있겠죠? 아니면 뭐 조국을 무죄로 만들어서
뭐 또 후보로 삼는다든가 이렇게 친문 적자로 가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결국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최근 이제 여론조사 얘기입니다. 그런 이낙연 후보와 이낙연 당선자와 어떤 친문 적자 사이에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죠. 그게 바로 열린우리당의 실패입니다. 근데 그런 실패가 다시 닥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본다면 저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끝, 이것이 그다지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 물론 거기에 하나의 대전제, 미래통합당이 잘 한다면 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 거대 집권당이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무리한 적이 별로 없다. 그러나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그 예외는 결국 야당이 잘하면 성공적으로 마무리는 안 될 것이다. 근데 야당이 여전히 지리멸렬하다. 이렇게 하면 뭐 차기 대권 다시 또 재창출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은 지켜보는데 제가 한국 정치사에서 거대 집권당의 끝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걸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